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의 2020년 3월 17일 선고, 2021도 13883 판결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형법 제136조 제1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가 이 조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을 알아야만 이 조문에 나와 있는 구성요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이유, 그 이유가 보호법익이죠. 그 이유를 알아야만 이 조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자체를 폭행 협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이 집행하고 있는 직무, 즉 공무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의 기능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직무, 즉 공무원의 현실적인 직무 집행에 의하여 실현이 됩니다. 국가라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죠. 우리가 국가란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하고 있긴 하지만 국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국가란 걸 우리는 어디서 느끼느냐? 경찰관, 군인, 이런 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그 직무 집행을 보면서 국가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이처럼 공무원의 집행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 기능으로서의 공무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13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듯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직무를 집행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면 이건 보통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또한 이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방해죄를 통해서 보호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법치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치주의란 국가의 기능과 작용은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 즉 공무를 집행하는 것일 때에만 공무집행방해죄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공무집행을 하긴 하는데 그게 위법하게 집행되고 있는 때에는 법령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 때에는 이걸 보호해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공무집행방해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이를 직무집행에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 즉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직무집행의 적법성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현재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가해져야 하고, 둘째, 그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 즉 직무 집행이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요건이 당연히 해석상 그렇게 요건이 되겠죠. 그 공무집행 방해죄의 보호법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경우에만 이런 보호법익, 이런 법익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이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1도 13883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 이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A와 B는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소속으로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자, A는, 이 공무원 A는 갑이, 이제 이 갑이 가해자죠. 공무집행, 폭행 협박을 한 사람입니다. 갑이 시청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 여기가 뭐 민원실, 일종의 민원실인 거죠. 그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서 그 음악을 재생하는 것을 보고 갑에게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면서 음악 소리를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갑이 A에게 욕설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갑이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A는 갑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갑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그 같은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이라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B가 갑에게 다가가 갑을 제지하며 갑의 팔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갑이 손으로 B의 상의를 잡아 찢었고 양손으로 A와 B의 멱살을 잡고 수위에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A의 뺨을 이래 때리는 등 시청 공무원인 A와 B를 폭행하였습니다. 자, 이건 뭐 폭행이 명백하죠. A와 B의 멱살을 잡고 수위에 흔든 것도 폭행이고, 뭐 휴대전화로 A의 뺨을 이래 때리는 것도 당연히 폭행이고, 폭행을 했다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앞서 봤던 것처럼 공무원들이라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이에 대해 검사는 시청 공무원인 A와 B를 폭행한 갑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갑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단순한 폭행죄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갑이 A와 B를 폭행할 당시 A와 B가 한 일은 민원실, 그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갑을 제지하고 손목을 잡아 끌어 민원실, 사무실에서 데리고 나가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A와 B는 그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시청 민원실,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직무는 언뜻 보았을 때 시청의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 A와 B가 담당하고 있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좀 다시 자세히 또 설명을 하면 그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보았듯이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하는데 폭행을 당할 당시 공무원인 A와 B는 민원실,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갑을 제지하고 손목을 잡아 끌어 민원실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것이고 이는 일견 시청의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로서 A와 B가 담당하고 있던 법령에 따라 담당하고 있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A와 B를 폭행할 당시 A와 B는 법령에 의해 수행하도록 주어진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갑은 직무를 집행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을 폭행한 것이 되어 그 형법상의 폭행죄만 성립할 뿐 그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소심은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갑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아서 무죄고 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포함되어 있던 일반 폭행죄, 단순 폭행죄만 성립한다. 이게 항소심의 결론이었던 거죠. 이에 대해 검사는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며 갑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자, 이런 항소심의 판단이 맞을까요? 이게 오늘의 쟁점이죠. 항소심의 논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인 A와 B가 직무를 집행하다가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갑을 제지하고 손목을 잡아 끌어 민원실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을 때에는 민원 업무의 집행을 종료하고 직무와 무관한 일, 즉 소란을 피우는 갑을 제지하고 손목을 잡아 끌어 민원실에서 데리고 나가려는 일을 하고 있었고 이때 직무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때 갑의 폭행이 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냐면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 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류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각각 이렇게 너무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 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라고 전제하였습니다. 이거는 약간 항소심의 논리 이렇게 잘라놓은 게 이게 좀 잘못됐다는 의미예요. 자, 항소심은 공무원들이 민원실을 방문한 갑에게 민원 내용을 물어보며 민원 상담을 시도한 행위, 이거는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 행위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갑을 민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이 행위의 개시와 종료, 이 행위의 개시와 종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며 이러한 행위들을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 수행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관련 판례를 볼게요. 예를 들어 불법 주차 단속 공무원이 불법 주차 스티커를 피고인의 차량에 붙였다가 이 피고인이 장애인이에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인 피고인이 오자 이게 또 장애인이니까 이게 뭐 불법 주차 단속하면 되겠나 싶어서 스티커를 떼어냈는데 그 떼어낸 후에 이제 붙였다가 떼내는 걸 보고 장애인인 피고인이 이제 격분한 거예요. 네가 나를 단속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단속 공무원이 스티커를 떼어냄으로써 주차 단속 업무가 종료하고 단속 공무원이 다른 차량에 대한 단속에 착수할 때 직무 집행이 재개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게 이 판례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항소심이 어떻게 봤냐면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어냈을 때 이미 이 해당 차량에 대한 주차 단속 업무는 끝났고 지금 이 단속 공무원이 다른 차량에 대해서 불법 주차된 다른 차량에 대해서 단속에 착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떼내고 나서 다른 차량에 대한 단속에 착수하기 전에 피고인인 장애인인 피고인이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거니까 이때에는 항소심은 이때에는
그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그렇게 보는 건 부적절하고, 단속을 하기 위해 도로에 있는 한 계속해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그 대법원 1999년 9월 21일 선고 구구도 383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이 관련 판례의 항소심에 있어서도 그 항소심이 이 단속 공무원 항소심이 공무원의 단속 직무의 집행을 너무 잘라서 본 거예요. 이때에도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단속을 하기 위해 단속이라는 게 불법 주차 차량이 있나 없나 계속 보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단속을 하기 위해 도로에 있는 경우면 이 단속 공무원의 단속이라는 직무 수행이 포괄적으로 일련의 행위로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폭행 협박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라는 구구도 383 판결이 있었어요. 이 판결이 비추어 볼 때에도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이 판결의 항소심도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를 법령에 따라 집행하고 있어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오늘 소개한 판례가 이렇게 요건을 아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첫째 요건이에요. 직무집행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것. 두 번째,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즉 구체적 직무 권한에 속해야 되며, 세 번째, 직무 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게 오늘 소개하고 있는 2021도 13883 판결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보고, 오늘 사례도 여기에 속하는지 한번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직무집행행위가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한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 추상적이라는 말은 일반적 직무권한이란 말이에요. 일반적. 추상적이란 말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경찰관이 조세를 징수하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경찰관이 조세를 징수하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조세 징수는 법령상 경찰관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지, 경찰관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관은 쉽게 말하면 경찰관은 세금 거두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경찰관의 조세 징수는 법령에 따른 직무 집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무공무원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휘이 아니잖아요. 경찰관 지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렇다면은 조세 징수를 하려는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때에는 그 행위가, 경찰관의 조세 징수 행위가 경찰관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두 번째 요건이에요. 또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구체적인 권한에 속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의 수사라는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범죄 수사는 경찰관의 일반적인 추상적인 직무 권한에 속합니다. 당연하죠. 이건 누가 봐도 경찰관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범죄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관 A가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막무가내로 갑의 집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갑에 의해 폭행당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경찰관 A의 압수수색이라는 직무집행 행위는 공무원인 경찰관의 추상적
일반적 직무 권한에는 속하지만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관 A가 A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비로소 경찰관 A의 압수수색은 경찰관 A의 구체적인 권한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경찰관 A의 압수수색은 일반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경우에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한이 없는 것으로서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갑이 경찰관 A를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집행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앞에 의해서 경찰관 A가 이제 범죄 수사를 위해 갑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았는데 경찰관 A가 갑의 집에 압수수색을 하러 가서 집에 있던 갑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다가 화가 난 갑이 A를 폭행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경찰관 A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라 갑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A는 갑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A의 압수수색이라는 직무집행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죠. 법에 이렇게 그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라는 그 방식과 절차에 따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갑이 A를 폭행하였더라도 A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요건들이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다루고 있는 판례에서 쟁점은 폭행을 당할 당시 공무원인 A와 B가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갑을 제지하고 손목을 잡아 끌어 민원실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것을 직무집행이라고 한다면 이는 시청의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A와 B가 담당하고 있던 주민생활 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직무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과연 이러한 직무집행이 시청 민원 담당 공무원이 A와 B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오늘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이제 추상적 권한에 속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추상적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적으로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고 손목을 잡아 끌어 민원실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 그 민원 담당 공무원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그런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오늘날 관공서에서 주치 소란 행위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실정을 감안하면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즘 진짜 민원실 가보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술 처먹고 와가지고 땡깡 부리고 막 공무원들 괴롭히고 막 이러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은 어떻게든 이제 이 사람들 민원실에서 내보내야 또 다른 민원인들 일도 보니까 내보내려고 하면 또 폭력을 행사해요. 근데 그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안 된다. 이러면 이거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관계에서 보면 땡깡 부리는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민원인실에서 내보내는 게 뭐 법령에 명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아까 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못하게 막는 것도 당연히 민원 업무에 수반되는 직무의 집행이다.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법원 판례의 의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무원 A와 B가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갑을 제지하고 손목을 잡아 끌어 민원실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으며 직무 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춘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특히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아니 지금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을 부르든가 했으면 예? 뭐 되지 않았냐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행위 당시에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사후적으로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야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후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뭐냐면 자 우리 페널티킥 이 축구에서 페널티킥 이제 막는 골키퍼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골키퍼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페널티킥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이제 확률적으로 잘 못 막잖아요. 근데 골키퍼가 볼 때 제가 오른쪽으로 찰 것 같다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몸을 날렸는데 볼이 대부분 또 왼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골키퍼의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그 골키퍼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사후적으로 나중에 이제 볼이 들어간 다음에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을 해보면 야 그때 네가 왼쪽으로 몸을 날렸으면 막았지. 이렇게 되면 그것도 잘못한 걸로 보이잖아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해가. 근데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면 안 되고 행위 당시에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게 대법원의 이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갑의 욕설과 소란 행위로 민원 업무의 방해 상태가 지속되고 다른 민원인들의 안전이나 평온을 해야 할 우려가 발생할 상태였다. 지금 갑이 술 먹고 땡깡을 지금 민원실에서 부리니까. 따라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지금 뭐 경찰을 부르거나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불러서 뭐 해결하는 그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갑을 이제 그렇게 이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지금 기다리다가 잘못되면은 다른 민원인들의 안전이나 평온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즉시 담당 공무원이 갑을 이제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갑의 팔을 잡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갑이 먼저 시작한 불법행위, 민원인실에서의 소란이라는 불법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즉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공무원 A와 B가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갑을 제지하고 손목을 잡아 끌어 민원실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것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민원 담당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하며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 수행에 해당하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적법한 직무 집행, 즉 법령에 따른 직무 집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갑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 수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무를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법령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민원 담당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하며 또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직무 집행의 적법성 또한 인정되어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한 갑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소심의 판단은 대법원에 의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럼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요 앞에까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틀린 게 뭐냐면 그리고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오늘 소개한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1도 13883 판결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므로 답은 X입니다. 오늘 관련한 판례와 관련해서 그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게 이 판례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의미가 큽니다. 자,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형법 강론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어떤 보호법익과 관련해서 어떤 조문들을 해석하는 그 원리 이런 것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